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시작할까요? 앞으로 5년, 아니 지금 흐름으로 보면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진퇴를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성조차 없이 고개를 빤히 쳐들고 있습니다. 외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 현안들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긴급 편성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시죠. 김종옥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옥입니다. 역시 선대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야, 윤석열이 뭐 밥 먹으러 갔다 또 산책한다에 이어서 영화를 보러 갔다는데요. 이거는 메시지가 듬뿍 담겼네요. 영화가 부정선거 관련 영화라며요.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태는 김문수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제2기 선대위다라고 하는 것이 뭐 거의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요소마다 윤석열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 아니 적어도 이 영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단히 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한 영화를 만든 건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말한다. 대법도 판판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관위도 자기가 자기 친구를 사무총장으로 보내놓고 그 사무총장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 영화가 있다고 다시 그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는 건 이번 대선은 김문수의 선거도 아니고 이준석의 선거도 아니고 윤석열의 선거로 가겠다라고 하는 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전히 6월 3일 이후까지도 윤석열의 핵심 지지층들을 내가 계속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발상 그리고 헌정을 계속 유린하겠다고 한 발상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는데요. 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직위원 판사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내놔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어놨으면 저렇게 못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화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화가 안 날까요? 열통 터지겠죠. 열통 터진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뭐 조롱 섞인 말로 엿장수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여기저기 엿 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요. 예,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근데 저 선거, 그러니까 저 영화의 주제가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는 이 부정선거라는 제목에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가올 6.3 대통령 조기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일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저는 내비쳤다라고 봐요. 네, 앞으로 나가올 선거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할 것으로 네. 예상되는 선거인 만큼 네, 네. 미리 밑자락을 깔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밑자락 까는 전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그 되게 엄중한 민심에 대해서 이제 미리 무시하겠다라는 저는 그 신호라고 읽혔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고 정말 가지가지 한다라는 말이 딱 이럴 때 딱 쓰는 말 같습니다. 그 저 라인업 보십시오. 좌영길 우영돈 아닙니까? 네. 너무 참 화려하고 면면이 화려한 사람들 영영이네, 영영. 네. 면면이 화려한 사람을 옆에 두고 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저 영화를 보면서도 졸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네, 졸았더라고요. 아 졸았대요? 네, 뭐하러 갔대요? 존 장면도 나옵니다. 뭐하러 사진에. 갔대요 거기를?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었나 보죠. 뭐. 그러니까 재판정 가서도 졸고 네. 저희 가서도 졸고 저도 졸고. 뭐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리듬, 신체 리듬이 낮에 조는 게 익숙한지 아니면 뭐 전날 뭐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는 게 일상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정상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죠? 술 마시고 있을 때. 아. 그러니까 극장에서 술 안 마시고 있으니까 비정상이고 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인도 네. 새벽까지 잠 안 잔다면서요? 네, 저 부부가 원래 그러니까. 또 부부가 원래 야행성이라는 얘기가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졸 거면 그냥 애초에 그냥 맥주랑 팝콘 좀 줄 거 그랬나 봐요. 저렇게 영화도 보는데 조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재밌었던 게 저렇게 영화 보는데도 조는데 국정 운영은 그동안 제정신 했을까요?
뭐 졸았거나 제정신 안 했거나 뭐 이렇게 하지 뭐 않았겠습니까? 제때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잇따랐죠. 그렇죠. 그다음 가짜로 뻥으로 보도하는 출근하는 것도 네. 보여줬다 쇼로 이런 것도 있고. 페이크 출근도 있었죠. 그래서 경호 인력이 최근에 늘어났잖아요. 네. 윤석열 경호 인력이 이주호가 늘었죠. 이주호 그 대행이 늘려줬잖아요. 아마도 지금 저렇게 맘대로 돌아다니려고 경호 인력 늘려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내란 수계는 저렇게 맘대로 돌아다니고 내란 수계를 배출한 내란 정당은 대선 후보도 배출하고 그런데 이 내란을 막은 전 당대표는 선거 유세 운동도 테러 피해 다니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은 사회는 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윤석열 그 내란 수계 피의자에게 영화 보러 가셨으니까 제가 또 추천드릴 영화가 있습니다. 곧 개봉할 신명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신명. 신명 네. 그리고 본인의 부인이 주제로 된 주인공이 된 영화 퍼스트 레이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웨이브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압수수색이라는 영화 요 세 개도 좀 추천드리니까 꼭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은 극영화죠. 네. 우리 김규리 배우가 나오고 네. 네, 대단한 영화일 것 같은데 곧 개봉한다는 거 아직 안 했죠. 아직은 안 한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주인가 이번 주인가 개봉한다고 그러고 챙겨보시고. 신명 그 홍보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들 토론하라고 아. 얘기했잖아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누워서 침뱉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신명에 나오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지 신명을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정치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를 들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뭐 방송을 나오는데 같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치겠어요. 윤석열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대변해야 되는 패널들이 힘들어 죽겠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공격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올 때면 꼭 윤석열이 같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나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네. 계속 자기가 서로 걷다가 그냥 발이 부닥쳐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속으로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밖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밖으로 얘기하면 또 당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고 신윤들이 거의 선대위의 중심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물며 그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마저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하시면 따라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땐 좀 개판이죠 따지고. 아니 근데 지금 임세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할 게 확실시 되고 곧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에서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네. 이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하는 영화를 보는 건 선거를 부정하기 위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노림수다. 이건 그야말로 또 하나의 구태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속셈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랑 동일한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 트럼프가 저번에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고 거기에 광분했던 사람들이 그 의사당을 침범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연방군이 출동하는 거에 대해서 3시간 동안 그걸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큰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트럼프의 핵심적 지지층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에 이기고 지구의 문제거나 아니면 6월 3일 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지지해야 될 동력 이것들을 확보해서 그 층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트럼프는 좀 똑똑해 보이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아서 따라하나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그야말로 확신하는 거죠 본인이. 계속 이런 극우 유튜브들을 보면서 부정선거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트럼프 방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은 이런 건가요? 대선에서 어차피 진다. 대선에서의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말로는 뭐 김문수 지지하고 승리지만 결국은 소수로 전락하더라도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는 국민의힘이 있으면 나중에 형사처벌 받더라도 어떻게 속성반으로 끊고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가요? 그 일부 한줌 같은 그 지지자들을 업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소위 말하면 펜타닐을 복용한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재판정을 갈 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엄청 환호를 해주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지하로 모셔라 막 이러면서 그 환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수일 거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가 이제 그 목소리가 크니까 아. 과대 표집이 됐다고 저는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 권력을 아직도 못 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복장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내란숙의 피의자의 아내인 김건희마저도 본인이 그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적어도 김건희 씨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면 표 떨어진다는 건 적어도 그걸 알고는 있는데요. 이 내란숙의 피의자는 그마저도 모릅니다. 저렇게 돌아다니면요, 당연히 표 떨어지죠. 누가 좋아합니까? 그 일부의 그 소수의 지지층 말고는 다 안 좋아하는 것도 맞고, 또 하나 김문수 후보가 복장 터질 게 뭐냐면 지금은 본인들의 지지자들 뭐든 다 최대한 결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투표하러 누가 나갑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 지지하는 지지층마저도 야,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가 칭송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 부정선거라고 이미 저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우리는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일지 않겠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이거 미칠 노릇인 것이죠. 그 여러모로 지금 윤석열의 행보는 너무나도 바보 같은, 모자른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정선거를요, 한덕수가 한다는 거예요, 최상목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주호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선관위는 다 자기가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선거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부정선거를 누가 해요? 중국 사람이 여기를 넘어와서요? 갑자기?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늘 하는 얘기. 제가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뭐가 투표는 한국인이, 개표는 중국인이. 뭐. 무슨 개소리죠, 그거 진짜 그야말로. 진짜 개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매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야, 니네들이 선거를 이기건 지건 난 아무 상관없고 내가 얘기하는 아젠다 가지고 내 새끼들 다 내 사람들, 내 지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주류로 계속 남아 있으면 4년 후에, 5년 후에, 6년 후에 될지 어떻게 알아? 그때 나 사면 복권 되면 내가 상황되는 거 아니야? 전 이 정도의 마인드가 아니고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매우 독특한 사람이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요. 이준석 캠프에서 또 뭐 한마디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친윤 인사들이 이건 복수라는 거죠. 이준석에게 차기 당권을 주겠다. 그러니 단일화하자. 단일화의 내용은 김문수로의 단일화. 이런 폭로를 오늘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이겠죠? 모르겠어요. 뭐 이준석 후보의 말도 저는 그닥 신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 하면 이준석 후보 측은 절대로 받지 않겠죠.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한번 당한 게 있는데. 예, 본인이 어쨌든 그 당시에도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됐잖아요. 뭐 그 안에 뭐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선출된 당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그 대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성접대 받았니, 뭐 어디니 이야기가 나오면서 윤리감찰단이 회부되면서 당 대표직을 이른바 뺏어갔잖아요. 네. 본인이 선출됐는데도 뺏어갔는데 주겠다고 줬는데 그거 뺏긴 더 쉽지 않겠어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죠. 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 내란 정당을 어떻게 믿어요? 내란 정당은. 저라도 이준석이라도 저도 이준석 후보라도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받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는 건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전형적인 이준석이 잘하는 행동이죠. 폭로하는 거. 네. 명태균 사건 때도 그렇고 뭐 본인 것만 쏙 빼고 폭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유의 이준석 다움이 드러난 어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기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네. 일단 진위 여부는 어떻게 보여요? 저는 사실 개연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틀 전에 3일 전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발로 동탄 모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동탄 모델이라고 하는 게 후발주자로서 이준석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반부에 대역전을 해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면 대선에서도 동탄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흘렸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준석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당권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이 바보입니까?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질질 끌려 나와서 그나마 지금 회생을 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준석이 이걸로는 믿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이준석이든 서로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합의점들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대적인 요구다.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서로 분리돼 있으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서로 쌍방간에는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준석은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계속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가 최선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이준석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말과 다르게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지지율 자체가 너무 작아요. 한 7%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10%가 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별로 가진 게 없는 후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지지율이 낮아도 단일화의 필요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안철수 지난번 선거 때 네. 안철수 윤석열의 경우 또 심상정 이재명도 단일화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이런 그것 때문에 것처럼. 단일화할 수 있는 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런 10%도 안 되는 낮은 네네.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너무나 높은 비호 호감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60%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번 TV 토론에서 압도적인 비호감을 거기다 얹혔잖아요. 양념 네네네. 삼아서. 그런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단일화를 했을 때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발생하기 어렵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선거 비용 문제입니다. 뭐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이 선거 비용을 당이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가 안 되면 10%가 넘으면 절반, 15%가 넘어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단일화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당신의 정당이 쓴 선거 비용을 우리가 내주겠다. 우린 부자니까. 이러면 못 내줘요. 후보 매수죄가 되는 그렇죠, 거죠. 못 내주죠.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안철수랑. 그렇죠. 그거는 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야 우리가 못 줘, 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철수가 왜 안 줘?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었던 거여서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지금 계속 국민의힘은 24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날까지 단일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봐요. 단일화는 언제나 하면 되는 거지. 투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사전 투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아마 이준석은 계속 몸값을 올릴 거다. 네. 국민의힘에서 자기가 선정한 자기 대선 후보를 이준석한테 내준다고 얘기하는 건 정당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여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미가 없다. 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관심이 없다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관심도 없지만 의미도 없다. 의미도 네. 없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 10 더하기 15, 10 더하기 5가 돼서 15가 돼야 되는데요. 네네. 10 더하기 5가 15가 안 되고 12밖에 안 됩니다. 아 원래는 10 더하기 5를 하면 15가 아니라 15에서 시작해서 17, 18, 19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다. 오히려 줄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뽑으려는 사람이 네. 단일화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를 드랍하게 되면 이준석이 드랍하면 어딜 뽑은 거냐 물어봤을 때 김문수로 가는 비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비율보다 더 적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준석의 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서 더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차이가 더 벌어지죠. 이준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네. 김문수가 사퇴하고 네.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면요. 뭐 있을 수 없는 것도 없는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2의 그래도 당이 그 소수 정당에게 가는 비율은 없겠지만 네. 그렇게 간다 한들 그게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뽑으려는 사람들이 이준석으로 간다? 그러면 김문수를 뽑으려던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당원이나 지지자 중에 상당수는 이준석이가 비호감이니까 아예 안 가버린다. 아예 안 가는 확률이 높죠. 그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단일화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분석. 근데 이상한 얘기 네. 됐어요. 채널 A랑 이준석이 인터뷰하면서 네. 단일화 계속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근데 애매하게 단일화는 아니래요. 모자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단일화 아닌 사퇴일 수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자기 주머니 맨날 비단 주머니에 세 개 있다고 얘기하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희한하잖아요.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데 왜 이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냐? 주타방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을 막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만이 이재명과 가장 견디어하게 잘 싸운다는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이준석은 이것만 남기면 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동안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과 맞서서 가장 잘 싸운 사람, 가장 잘 싸울 사람.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것만 만들면 되는 거죠. 6월 3일 전까지. 두 분께 동시에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한동훈이 부산 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김문수가 정말 싫고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뭐 그런데 나라 망하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는 건데 한동훈이 볼 때 어떤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아니 한동훈 후보는 초기에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에 네네. 지금 나라 망했잖아요. 본인이 망했죠. 모시는 네. 대통령이 나라 망치고 나갔잖아요. 내란을 일으키고 나갔잖아요. 국민을 죽이려고 하고 나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보수라고 하는 곳에서 그 집권을 했을 때랑 그 민주 쪽,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권했을 때랑의 경제 성장률 차이랑 이런 걸 보십시오. 훨씬 민주 정부에서가 성장률이랑 뭐 지표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오히려 그 보수라고 하는 그들이 집권했을 때 IMF 일어났죠. 네. 그다음에 이명박 뭐 4대강 해가지고 나라 거의 곳간 비게 했죠.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탄핵 당했죠. 그다음에 윤석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본 거 아닙니까? 3년 가까이. 그 어느 정권이 잡았을 때 나라를 망쳤습니까? 오히려 이 민주정부에서 집권을 했을 때 망쳤던 나라를 그동안 망쳐놨던 것을 다시 일으키고 정상화하는데 그 시간을 더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더 만들었던 게 민주정부에서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떠한 근거로 무슨 지표를 보고 어떠한 정책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나라를 망치고 망쳤던 그 윤석열을 모셨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소회나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나라 망한다. 그런 선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도 그런 얘기하는 거고 또 이준석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를 반복해서 하는 건데 그 근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마저도 뭐 범죄자, 뭐 도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저번 대선할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김문수는 윤석열 2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시즌 2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디를 가나 이 사람들이 한 발도 못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니네들은 내란에서 자유로우라고 하는 국민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을 엎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엎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제가 볼 때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게 2017년 상황에 대해서 2017년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40 몇 프로죠? 41.1%. 네. 그 다음에 홍준표 24%, 안철수 21.4%, 유승민 6.8%. 그래서 보니까 진보 측 후보가 47.3%, 나머지가 52.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내란 프레임 약간 뭉개고 우리가 좀 단일화하고 쭉 가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득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문재인은 위태로워, 문재인은 좌파야, 문재인은 능력이 없어, 뭐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집어넣어 가면서 악마화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국민의힘, 그 당시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계속 올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철수 후보가 2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엎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가 됐었고 안철수 후보는 21%가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득표한 것 중에 상당수는 보수표라기보다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투표한 진보표도 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그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거의 박빙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호남 지역에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고 뭐 실제로. 호남 네. 지지를 받았죠. 그 정당 베이스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있었고.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진보와 중도, 거기다가 중도적인 보수, 또 일부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는
헌정 수호 대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겠죠. 네. 근데 이 중도층을 흔들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건데 네. 이자들은 이런 생각을 꿈을 꾸면서 이런 모양 가볼까 오죽하면 동탄 모델까지 나오겠어요. 이준석 모델이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있는 정당이 이준석 모델을 들고 나오는 지난 상황이에요. 총선은 동탄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세종 모델도 있잖아요. 뭐 예. 세종 모델이 더 선호하는 모델 아닐까요? 전 그래서 뭐냐면 동탁 모델이다. 아, 끝내 동탁처럼 작살난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동탁 모델이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동탁 모델로 갈 거다. 이런 또 생각을 하나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장점은 일머리다, 일을 잘한다. 근데 국민들이 아무리 지금 4분 가까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을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압도적 승리에도 압도적 성적을 보여줘요. 집권 이후에. 게다가 저는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 에이펙 같은 경우 경주에서예요. 경상북도는 여론이 안 좋은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고 그 행사에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를테면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까지 다 와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한 네거티브식 공격이 먹혀들까?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미래 일이긴 한데. 저희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 저희 선대위 말. 아 지금 저 고개 숙이고. 네. 아, 그죠? 이제 선거와 겸허하게. 골프는 고개 들면 안 네, 된다. 겸허하게. 아니, 골프는 잘 네. 뭔지 몰라서.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선거라는 게 알 수 없고요. 네네. 아니 저 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면 나라 망한다는 극단 세력이 있고 네. 실제로 그럴 거냐 안 그럴 거냐 그리고 아니 우리 국민들은 그렇잖아요.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을 지지하더라도 상대방이라도 정말 압도적으로 잘한다면 그 후보가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게 기대하셔서 이제 선대위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민들도 마음이 돌아가고 그런 대통령의 발목만 잡는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심판하는 여론이 커지지 않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해왔던 사람은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달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중대한 정신적 질환이 왔거나 몸에 문제가 생겼다 몰라도 일을 잘해왔던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선후를 알고 인과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조정할 것인가를 알아서 정책들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매우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인간 개인은 내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으나 일을 하는 걸 보면 자기가 한 얘기는 똑 부러지게 하더라 라고 하는 거 다 아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저는 윤상현식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건가요? 1년 지나면 다 까먹잖아. 자, 선거 때가 돼서 상황이 지금 되면 6개월 지났는데도 안 까먹고 아니, 있는데 네, 이선- 한번 봅시다 아니, 윤상현. 이번 선거가 네. 아니죠. 이번 네. 선거를 제가 볼 때 생각한다기보다는 만약 나중에 야당이 된다고 하면 어느 시점이 오겠죠. 선거라는 시점이 왔을 때 국민들을 개대주로 아는 방식인 거죠. 윤상현 같은 방식들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저부터 그런 기회를 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야당 생활을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데 야당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음 선거, 뭐 내년 지방선거 또는 그 다음 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이런 과정에서 소위 윤상현식 사고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튼튼한 지지 기반을 PK 지역,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강남 여기에는 보수층들을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이런 분들을 딸딸 계속 모아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사활적이고 중요한 고민이겠죠. 그쪽 아니 근데 분들은. 임 소장님 네.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야당은 발목 잡기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흠집내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좀 내공을 갖고 내실을 갖고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도 막 키워내고 그래서 막 들썩들썩한 분위기가 돼야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 네거티브만 가지고 존재할 공간은 많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럼 왜 엉뚱한 짓을 하냐 뭐 이런 의문이에요. 제가 걱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악마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마처럼 보였던 사람이 정말 그렇게 털었는데도 돈 한 푼 걸리는 게 없다. 그리고 저렇게 악마인 줄 알았는데 일만 잘하고 국민들을 잘 모시더라. 하면 망하는 거 아닌가요, 국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저는 전초 증상을 보여줬다고 봐요.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국민의 선택을 만약에 받게 돼서 대통령이 된다 하면 저는 잘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빙이 됐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국정 운영해 나가면 뭐 100%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100%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조금의 실수나 조금의 국민께서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이 내린 정부가 아니고서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꼬투리를 잡으면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발목 잡기를 할 거다라는 저는 시그널을 지금부터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만 할 거야. 이재명 정부 잘해도 또 쓰러뜨릴 거고 요만큼 실수하면 다 잡아뜨릴 거야. 라는 그런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미리 한 것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전적을 보십시오. 뭐 성남시장 때나 경기도지사 때 굳이 말 안 해도 행정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검증을 이미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약 이행률이 91%였어요. 경기도 때. 근데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공약 이행률이 20%도 안 됩니다. 그것부터 일단 대조가 딱 되는 것이고요. 일단 처음에 이 선출직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초단체장, 선출직, 성남시장.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행동도 말도 굉장히 거침없이 잘했지만 일도 거침없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장 혹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의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름 아는 사람 계세요 혹시? 우리 동네 말고. 우리 동네도 이름이 헷갈리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동네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동네 구청장 이름이 뭐더라? 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헷갈려요. 아시는 분도 있고 왜냐면 저희는 정치에 관심이 많고 당원이다 보니까 저희 당이 그 구청장이고 시장이면 알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몰라요. 특히나 다른 지역은 아예 모르는 게 그렇죠. 많죠. 네. 근데 저는 서울의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성남시가 어딘지도 잘 몰랐거든요. 성남시장 이름은 알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성남시장이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줬고 또 그 당시에 뭐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위로나 뭐 여기저기 집회 나가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게 굉장히 임팩트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오고 지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나라를 망한다고 하는지 저는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과거 그래프 추세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저는 그걸 똑같이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과거를 봐라. 관악구청장은 어느 당 소속이에요? 민주당 소속입니다. 아, 그래서 아시는? 전 관악구청장 이름 모릅니다. 은평구청장은 어느 당? 네, 민주당입니다. 아, 그분도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 보통 이래요. 임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렇죠. 잘 모르죠. 은평구 구청장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어느 당인가 뭐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드라지지 않으면 25개가 되지 않나요? 서울의 구청이? 그렇죠, 잘 모르죠. 모르죠. 네, 몰라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성남이 물론 인구 100만 가까운 도시긴 하지만 뭐 그런 도시가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경기도의 화성도 100만이 넘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건 뭐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 선거 관련해서 판세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주로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따라붙었다. 다 잡았다. 네. 내일 모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참 이 말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지표는 알겠습니다. 지표 자체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니 몇 퍼센트 차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건 공갈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본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설계 문항, 질문 문항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와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좁혀졌다고 하는 질문 문항의 설계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거나 내란을 반대했던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에이씨 전화를 끊을 네네. 만한 질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수가 과표집되기도 합니다만 진보적이거나 중도적인 분들 같은 경우 질문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간에 끊으면 반영이 안 되는 내용들이 저보다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물어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김문수로 단일화하는 게 좋아요? 이준석으로 단일화하는 게 좋아요? 둘이 중에 누가 하게 되면 효과가 뭐죠?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아 이건 매우 노골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여론조사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반대로 따지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가 샘플이 매우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15,000 샘플 정도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울경 같은 경우가 한 2,500샘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ARS 같은 네, 네. 경우로. 이제 그런 데를 보면 그런 여론조사들 갤럽이나 우리가 좀 그다음에 MBS나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는 데를 쭉 살펴보면 거의 4월 4일 이후부터의 여론조사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서로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과거 선거들을 보게 되면 출렁이죠. 출렁이 있는 데가 어디가 많이 출렁이 있느냐? TK 지역과 PK 지역이 막판에 보수가 결집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척도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연동해서 서울 지역이 계속 출렁임이 좀 심한 편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보수층이 결집할 것인가 이것저것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옹호하고 내란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보수가 결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들어갈 쯤에 나온 여론조사가요. 마지막 여론조사랑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네네. 제가 무식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름도 못 들어본 여론조사 회사가 이름도 못 들어본 언론사와 짝짝꿍이 돼서 여론조사를 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차이가 뭐 얼마 안 나요? 이런 경우에 그냥 저는 딱 일감이 전화는 실제로 할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 그 예전이라면 그런 지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네. 정말로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많이 따라붙고 있나? 라고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른바 저는 이게 명태균 씨가 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도 이렇게 쉽게 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것을 명태균 씨가 그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조금 그동안에 나와 있던 지표와 좀 많이 갭 차이가 나는 지표라던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와 다른 게 나오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것도 뭔가 이상한 게 꼈나? 바이어스가 꼈나? 혹은 조작이 들어갔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됐죠.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부지런히 했는데 네. 내가 저 조사를 다 보면 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조사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대통령 시절에 받았던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봤나 봅니다. 아, 네.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도 당시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계속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졌냐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경로했대잖아요. 왜 내가 받은 거랑 다르냐라고 했고 총선도 심지어 2024년 총선도 이상한 뭐 여론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기고 압승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에서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관에서 비슷하게 조사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김문수 후보도 봤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후보를 보좌했던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보좌했던 그 사람들 그대로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론조사도 비슷한 데서 받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놀랍긴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와중이라는 건 이제 내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윤석열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도 이제 국민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정말 도대체 이런 선거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 퍼센트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20% 이상의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찍겠다고 나선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 사회 구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25%는 단단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흩어지지가 않는 지층이 25%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나오는 지지층이에요. 아니 그 누가 나오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아 그렇죠.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여론조사 보게 되면 그게 뭐 내란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5%가 돼요. 실제로요. 네네. 65% 정도 같은 경우는 저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을 좌파로 진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악한 악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5%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좌파인가요? 아, 그 권영국 변호사가 좌파 아닌가요? 그분이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진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 맹돌고 사는 아니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볼 때는 네, 네. 트럼프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네. 그 클린턴 미셸 누구죠? 그 부인 클린턴 네. 클린턴에 대해서 클린턴이 악마야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로 공화당 지지층 중에 과반수가 악마라고 생각해요.
힐러리 클린턴을 네, 보고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 그 오더가 내려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는 지지층들은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반응해요. 그 집단 광기잖아요. 근데 광기여도 그거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는 존재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당한 선거에도 진보 후보라고 일컬어지는 문재인과 심상정 후보의 합이 47.3%, 네.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의 합이 52.2%예요. 그러니까 한 5% 정도가 더 많이 저쪽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탄핵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후보가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민주당 지지를 안 온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국민의힘의 말을 믿는 25%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깨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이 25%가 더 확장되려면 1차로 PK 지역에서 응집, TK 지역에서 응집, 2차로 PK에서 응집, 이게 서울로 쭉 올라와가지고 강남 3구를 필두로 한 보수 중에 결집이 되게 되면 30%가 딱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럼 기본적으로 선거하면 30에서 3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대 지금 직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 뭐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대하는 자세이고 그 자세가 6월 3일 이후에도 국정운영으로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선거운동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엄살이라고 보기 어렵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거군요. 예. 긴장 그럼 뭐 우리 국민 대부분이 또 우리 방송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대부분이 뭐 후보도 아니고 뭐 선거 운동원도 아닌데 그냥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 지금 상황에 긴장을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투표를 내가 해야죠. 투표한다. 네, 내가 투표하고 정치에 신물나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 투표 안 하려는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어와서 투표를 하게 독려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유하고 네. 같이 투표하러 가자고 네. 그러고 친구들, 말 안 지지들. 듣는 20대 아들이 있으면 뭐 꼬셔서라도 가고 용돈이라도 줘서. 용돈이라도 줘서 가고 부모님께도 약간 뭐 뭐 포도관광 가족 간에는 보내드리겠다 뭐 매수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그리고 정 과정에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분은 네. 선거 자기는 사전 선거하고 부모님 모시고 선거 당일날 어디 여행 가고 뭐 이런 온갖 꼼수를 다 펴서라도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은 저 긴장감과 그 겸허함 그다음에 겸손함은 우리 선대위와 또 관련된 의원들 또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겸허하게 임하면 되고요. 저는 유권자는 또 신나게 또 축제처럼 이번 선거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과 계엄을 막은 당사자시잖아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이 계엄도 실패했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파면도 됐기 때문에 그 성공적인 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이 바로 시민들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킨 이 민주주의를 좀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다. 다만 꼭 투표는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이 선대위나 관계자들은 굉장히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이 선거를 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네요. 지난번 선거보다 높아져야 된다. 내란이 있었으니까. 느슨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거죠. 어차피 이기는 선거 아니야라고 하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기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마음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저것들 오만한데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대편들이 다시 또 응집하는 네.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진보와 보수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기 정부가 상당히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 또 제2차 또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고려하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보면 과거 노무현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막 보내시는 이제 이 흐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주변 분들 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극복은 저 노무현 때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그때 계엄은 없었어요. 예,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민주주의가 완전히 성숙했고 전 세계가 K 데모크라시에, 그러니까 K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칭송을 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성공했을 때 아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헌정 체제가 아주 아름다운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구나.
민주주의가 취약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를 진짜 이 국민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투표를 통해서 좀 압도적인 그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응징,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투표로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야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내란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들 같은 경우도 국민의 뜻을, 민심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더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씨가 제안을 한 건데요. 배우자 토론을 하자. 일단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난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이건 너무 바보 같은 발상인 게요. 배우자 기발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구상의 어느 나라 영부인, 어느 나라 총리 부인이 나와서 대국민 토론을 합니까? 그런 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했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거지 배우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제안을 한 게 또 김건희가 소환이 됩니다. 이러면은요. 숨어있던 김건희가 또 스물스물 또 소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른바 똥볼 차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김용태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네. 김문수와 사전에 의논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집단 전체가 그렇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동안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난 싶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김건희 씨가 V1 뭐 V0 이래가지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보다 상단에서 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지 않았겠습니까? 마포대교 가가지고 막 지시하고 그런 것에 이제 너무 이제 흡수가 돼버렸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뭔가 국정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내조를 잘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 씨 아시죠? 알죠? 네. 네, 잘 알죠. 김용태 씨의 그 제안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앞에 있었으면 내가 야단쳤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래도 다 큰 성인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명색이 또 같은 동료 의원이잖아요. 아무리 뭐 나이가 뭐 본인보다 후배고 아니 한들 그리고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네, 5살 차이밖에 안 나죠. 네. 근데 이준석 후보가 저랑 5살 차이 나거든요. 네. 저도 앞에 있으면 혼내주고 싶네요. 그 논리라면. 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용어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좀 저급한 용어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저는 그 두 분 다 좋아하진 않지만 네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래도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아직까지도 그 천하 용인의 그 용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시하면 따르는 사람, 내가 지시하면 하는 그냥 쬐끄만 동생. 아직도 그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생각해서 굉장히 이준석 후보야말로 그냥 시끄러 임마 이 말로 해주고 싶네요. 아니 그리고 또 저는 뭐 김용태 씨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그 사람으로 대표된 지역 구민이나 또는 그쪽 당원들이나 한꺼번에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야단친다라는 표현은 좀 생경한 표현인데 사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젊은 꼰대, 젊은 꼰대. 아 꼰대, 젊은 꼰대.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배워서 자기가 정치를 매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진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자정야라고 그래서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배워서 본인이 정치를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말싸움을 하면 자기가 판판을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태까지? 아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본인은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예를 누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저 같이 이제 종편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만났는데 누가 어떤 근거를 얘기하니까 그게 뭐 학문적으로 어떤 이론적 논거가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현장에서 하고 앉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학문적 논거를 가지고 할 거면 종편에서 무슨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면박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천재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천재인가요? 아유, 그냥 시험 잘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천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아마 그럴 거라 그래서 생각. 궁금해서. 네. 저는 그런 천재는 그냥 인정하지 않고 갑자기 화가 나서 말이 이상하게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천재 건데. 아닌데. 네. 네. 하여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아니 그리고 40살 먹은 사람이 35살 먹은 사람한테 내 면전에 있었으면 야단을 칠 거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저 그런 얘기 들은 35살짜리는 네가 뭔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또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낼 사이죠. 그리고 네. 또 타당 107명을 가지고 있는 당의 비대위원장이에요. 장난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럴 수 있겠지. 너 왜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그렇죠. 기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준엄하게 같이 정치, 젊은 정치를 꿈꿔왔던 입장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의 품격인 거지. 거기다가 에이씨, 내 면접에서 내가 야단쳤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얼마나 예를 들면 예의가 없는 인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때 나올 때마다 이준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하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준석을 싫어하냐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석에. 네네. 이런 짓을 하니까 싫어하는 그렇죠. 거예요. 달리 싫어하나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질문을 한동안 이준석을 왜 싫어하냐고 그래서 아니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감정을 이입할 대상이 아닌데 근데 보면 좀 악질적이다. 왜냐하면 대상화 시켜가지고 여성 통째로 막 모욕하고 어르신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정말 그 유럽의 극우 정당의 극우 정치인의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갈라쳐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요만큼이라도 챙겨 먹는. 그래서 쇼로는 학생 식당 가가지고 나는 뭐 어쩌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계속 갈라쳐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먹겠다는 건 공동체 정말 해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얼마만큼 유해한 그러니까 정치인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주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재명이 주타방이 될 수 있습니까?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 내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면서 자기의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TV 토론에서 그 당의 김문수 후보와 같이 앉아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문수에게 내 말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지금 선거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대선인가 아닌가가 핵심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타방은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그 자가 내란을 다시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면 뭐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구도 1강, 1중, 1약은 맞죠? 네. 그럼 1약 후보가 1강 후보를 공격하면 자기도 올라가서 2강이 되나요? 뭐 어떤 사고일까요? 저는 이게 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네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수치에 의하면 그러니까 1강, 1중, 1약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 나와 있는 후보들, 적어도 토론에 나와 있는 후보들, 권영국 후보까지 해서 동일하게 다뤄주던가 아니면은 좀 이 뭐 이렇게 공당, 큰 정당 중심으로 뭔가 다뤄주던가 해야지. 이준석의 말을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실어줍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 언어보다 이준석의 언어가 훨씬 더 지면에 많이 그렇죠. 나와요. YTN 이런 데서 보면 3강 구도 같아요 지금 네. 선거가. 삼자구도라고 그래, 삼자구도. 네, 3강은 못하냐, 삼자구도. 삼자구도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3자 구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립해요?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언론의 행태들이 이준석 후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긁어주는 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치는 언어를 잘하는 구사하잖아요. 잘 구사하잖아요. 그런 게 재밌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예전부터 무명 그러니까 배지 전에부터 원회부터 이준석의 인터뷰를 무슨 대단한 특종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이준석의 말이 대단한 무슨 메시아처럼 실어주고 하는 그런 언론의 행태들이 있었어요. 특정 언론은 또 심지어 이준석이 PD한테 뭐 아니면 MC한테 이렇게 말해준다고 커터까지 보내는데 그대로 해주는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왔으니까 그 정도가 너무 더 심해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론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는 특정한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갈라치고 싶은데 뭐 이준석이 잘 갈라치니까 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3자 구도로 언론 보도가 가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죠. 비정상 정도가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고. 말이 그러니까 안 이건 되죠. 결론적으로는 이준석 키워주기죠.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1강, 1중, 2약인데 1약을 갖다가 거의 비중을 똑같이 둔다라고 하는 건 이 약을 갖다가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걸 왜 올리려고 할까? 김문수와 단일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상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기사의 언론의 힘을 통해서
강제적 단일화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지금 조선일보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야 대단하겠는데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분 누구죠? 신영환 교수님인가? 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면 아무런 사건이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후보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화가 된다면 대단히 예를 들면 센세이션할 것처럼 제가 볼 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 되더라도 센세이션 하지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저는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판을 만드는 거죠. 판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그만큼의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또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성 20대, 30대 남성 여성 갈라치기 하고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 쳐내는 방식. 그러니까 지가 그 판에서 쳐내가지고 나와서 쫓겨난 그렇게 사람이. 난리를 쳐놓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자기랑 같이 그 어려운 살림, 작은 살림을 차리겠다고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랑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쳐내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자기한테만 관대한 사람이구나. 남한테는 매우 예를 들면 옹졸한 자구나.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누가 제일 고생하느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제일 고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씨는 앞으로 더 큰 정치적 권한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않아야 될 정치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지내는지 내 모르겠다만 관심도 없다만 이준석만은 좀 관심을 가지고 싶어요. 네. 그런 식의 정치인은 성공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뭔가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너무 포장돼 있는 것이 네. 저는 같은 또래에 있는 제가 뭐 나이는 더 많지만 같은 네. 그 부류 또래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충분히 역량 많고 더 능력 있고 인성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치 그 친구가 뭐 대표 주자인 거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약간 뭐 모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단적인 예가 이준석 후보가 그 개혁신당 이렇게 처음에 모였을 때 쭉 회의를 할 때 커피가 와요. 네. 커피가 이제 본인이 여기 앉았으면 보통 커피 이렇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네. 본인 것만 딱 갖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어. 저는 인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고 나르시스트. 나는 네. 너무 잘났어 이런. 나르시스트 하는 순간 여러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떠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저희 이제 민주당 청년 정치의 대표 주자가 앞에 계시니까 네. 임세영 소장님이 아까- 청년 아까- 정치의 아까 대표 주자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준석 씨 가끔 야단도 쳐주시고요.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사품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원래 더 착한 보험 하면 아는데 유사품이 많이 있어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 진행하고요.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한 번에 해줍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1644-1236, 1644-1236, 010-7612-3303, 016-7612-3303.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하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긴장을 놓치지 않는 5~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